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플랫폼 이슈가 올해 초에 등장해가지고 지금 반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초기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나 또는 그의 어떤 그 구체적인 변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플랫폼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 영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사례로 티몬 UFO 사태가 벌어졌는데 티몬 UFO 사태의 핵심이 그 개별 기업의 남용, 자금 유용, 횡령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과연 그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왜 나타났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 심화, 격화 이로 인해서 중하위권에 있는 그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플랫폼 이슈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단기적, 중기, 장기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향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게 여러분 그 소비 양극화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소비 양극화가 없었어요. 전부 고가, 명품 뭐 하여튼 럭셔리 이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저가 시장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다이소 같은 그 업체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한두 개 기업으로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을 가보면 저가 업체가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양극화를 확실하게 소비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소비 양극화를 해야 되는 이제 총체적인 상황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중국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채널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온라인 시장이 우리가 많이 성장했는데 이제 침투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침투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지 온라인만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변에 있는 유통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고성장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또 2, 4분기에서 보니까 온라인 성장률이 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하긴 한데 뭐 새로운 업체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차이나 커머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해외에 직구하는 거 또 역직구 뭐 굉장히 경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의 그 파이가 커진 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좀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온라인도 최근에는 이제 고성장에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그 아래 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 가던 온라인 시장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시장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정체됐는데 여기에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기존 업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선도 업체들의 입지는 상당히 그 견고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 직구가 작년에 3조 5천원 했고 올해 2분기 보니까 2분기에만 1조 5천원 하면은 결국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건데 한 4, 50% 성장한다고 치면은 결국 그 파이만큼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플랫폼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티몬 UFO 사태가 이걸로 끝날까? 제2의 제3의 티몬 UFO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SSM 성장률이 거의 다 이제 제로 상태로 왔고 편의점은 이제 특수한 어떤 경쟁력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이커머스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그 아리테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리테무, 신, 뭐 틱톡 같은 중국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어느 한 업체가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국 차이나 커머스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플랫폼들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국내 시장에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어차피 글로벌입니다. 원투비 글로벌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도 역직구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직구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해외로 가겠다는 건데 해외에서 우리도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이다. 이걸 가정해야 될 것 같고 큐텐이 그러니까 큐텐이라는 기업을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회장님이 한국을 10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런 어떤 분위기나 정서나 뭐 이런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물류, 큐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런 세팅을 잘했지만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쟁 강도도 다르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쟁하는 그 기업들도 다르고 또 한국의 특히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했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통은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래서 결국 데이터 중심의 이런 시장이 될 것이고 그걸 잘하는 기업이 결국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성을 좀 마치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더, 크로스보더 이트레이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이커머스에서 사실 중국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1,700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1,700조 중에서 중국이 크로스보더 국경 간 거래를 연 한 440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작년 평균 3조 5천억이기 때문에 440조 중에서 3조 5천억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내지는 이 시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투자해서 손해봐도 크게 우리 회사에 영향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의 크로스보더는 원래 B2B 중심인데 한국은 지금 B2C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어떻겠습니까? B2B 충분히 한국에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4마리 용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2마리 용만 들어오고 2마리 용이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이 글로벌 물류입니다. 리필먼트.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운 쪽, 또 공항 쪽 이런 쪽에 물류를 계속 투자하고 정부가 그걸 많이 도와주고 있고 중국 정부는 많이 도와주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규제를 해가지고 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규제를 해서 우리의 좀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좀 양상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저렇게 연 한 14.6% 성장하는 동안에 최근에 중국 이커머스 빅3가 얼마 성장했냐면 연 40% 성장했어요. 여기 보면 핀더더, 테무 쪽, 그 다음에 알리 이런 쪽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결국 중국 시장, 중국 플랫폼의 향후에 전 세계 크로스보드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거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전 세계 유통업체 순위를 이렇게 보니까 랩핑지에서 이커니가 분석하는 거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한 3개가 중국 플랫폼.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에 전부 다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이런 기업이겠죠. 이 중에 대부분 아마존, 월마트 정도 남고 나는 다 다르게 다 중국 플랫폼 바뀌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어저께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직구를 봤는데 1분기에서 2분기에 사실 직구가 더 성장했습니다. 10% 이상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로 봤을 때는 최고 2조 정도의 직구 금액, 거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직구는 역시 4천억대 이렇게 나와 있고 차이는 거의 한 1조 5천억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그 트레이드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한 1조 5천억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1조 2천억 여전히 이제 중국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작년에 그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전체 한 48%였는데 지금 몇 프로냐면은 67%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용자 수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올해 작년에 이제 아리나 템과 이렇게 성장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한 5월까지는 쭉 계속 성장하다가 4월부터 사실 좀 주춤했거든요. 이용자 수가. 테무나 좀 많이 빠지고 아리도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기준으로 다시 상승을 또 합니다. 테무 역시 830만 대 다시 올라갔고 아리도 840만, 50만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용자 수의 변화는 크게 없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알리템을 이용해볼 만한 사람은 다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용을 통해서 뭐 고정 고객화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만두고 나가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좀 교통 정리가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용자 수는 지금 변동이 없이 800만 대 두 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 플랫폼들의 그 속내는 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교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만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소싱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게 사실은 다른 해외 국가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물류의 하나의 어떤 통로, 거점, 허브 이런 역할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아시다시피 테스트베드로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한국의 최근에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상품력 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 중국이 사실은 버리기 아까워. 한국 시장은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확실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 직구 급성장의 원인을 보면 중국 내수가 이제 부분에서 재고 떨어지가 좀 필요하고 가격이 이제 임금이라든지 생산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가격이 또 막강하고 그다음에 강한 자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인공지능 같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잖아요.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전 세계 MZ 세대들이 중국 플랫폼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 정부가 이에서 아주 튼튼하게 받친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나 뭐 이런 쓱닷컴이나 지마켓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좋게 표현하면 혁신적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파괴적이다. 경쟁자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일괄 위탁 운영 관리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죠. 가격부터 사실 물류, 판매, 배송, AS, 뭐 서비스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들은 이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또 판매망이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상호 윈윈하는 모델로 그렇게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 때문에 각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딱 봐도 한국의 주소 제조의 위 중국에서 저가 생산되는 품목들 한국의 제조업도 사실은 다 생산 기지가 다 아웃 다 중국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은 한국의 제조 기반이 앞으로 가능한가라는 그런 원천적인 플랫폼, 한국의 플랫폼 팀원 유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하위권에 있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요. 상위권에 있는 플랫폼들도 사실 중국 플랫폼이 지금은 저가지만 영원히 저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객 기반만 확보되면 그게 많은 데이터를 또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서 중가 이상으로 고객도 올라올 수 있는 K-밸류가 뭐겠습니까? K-밸류가 한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정보, 제조 정보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물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CJ 대한통운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제휴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파워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니고 중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 한국 기업 정보를 계속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어떤 매체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그 보고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다르다. 중국 정부는 원하면은 중국 기업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앞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뭐 가짜 상표들, 그다음에 중국의 그 노동자 인권 침해 이런 이슈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몇 가지 영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저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하위권 플랫폼 또 판매자 소상공인 셀러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셀러 입장에서도 중국 플랫폼 절차 안 되면은 사실은 대안이 생긴 거예요.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플랫폼에 가서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한국 플랫폼과 중국 플랫폼이 정책이나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신뢰성 있고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지속성이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연 이게 우리한테 주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또 소비자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이 지금 한국 플랫폼처럼 아주 엄격하게 또 굉장히 나이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셀러들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한국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 플랫폼이 브랜드에 약하거든요. 상표들이. 이 부분은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존이 이 아이템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쿠팡은 그만큼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쿠팡도 뭐 문단속하느라고 과징금 처리하느라고 힘들지만 어쨌든 이걸 미국과 한국 시장은 좀 다르다. 소비자들이 민감도가 좀 다르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물류 지원. 그래서 지금 굉장한 물류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객단가는 아르템의 객단가는 2만 원대에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만 원대 시작했는데 2만 원대 있고 객단가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전체 이용 고객 수는 정체. 그렇지만 객단가는 조금씩 상승. 왜냐하면 결국 이 플랫폼에 남는 고객들은 어떤 거래에 대한 뭐 안전이나 거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 구매 금액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뭐 10개 사가지고 7개 버리고 3개 쓰고 그런 소비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거래 품목이 의류나 패션 쪽이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요. 여기도 43%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분기에.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은 사실은 생활 자동차품 쪽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 8.7%가 그 전에는 좀 더 낮았는데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도 원래 음식료 쪽은 사실 중국 플랫폼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음식료품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비중을 보여주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패션이나 의류 쪽은 중국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플랫폼들이 계속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지금제그라든지 브랜드 같은 좀 중국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플랫폼들, 중국의 제품들하고 중복되는 플랫폼들,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플랫폼들은 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뭐 무신사라든지 이렇게 좀 차별화되고 좀 한국의 좀 독창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K-밸류 해가지고 지금 한국 기업들하고 제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휴가 과연 얼마나 공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J 그룹도 사실은 쿠팡하고 경쟁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르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구도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더 이제 올해 이후로는 사실은 이 동해 플랫폼, B2B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1688이라든지 이런 동해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제조나 또는 우리나라 그 도소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알리테무 제가 사실 오늘 이거 좀 이렇게 아침 기고도 좀 하고 왔는데 알리테무에 대해서 아니 저 티몬 UF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거예요. 지금 뭐 이 금융이 문제다. 이 쇼핑몰들의 자금 운용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규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갈등이나 규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쟁도 심하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규제도 많고 한데 사실 작은 금융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건강 금융위에서 만약에 뭐 그랬다 규제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론하기 힘듭니다. 장사하기 힘듭니다. 네. 차라리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외국 플랫폼들이 와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는 차이나가 훨씬 더 차이나 커머스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데 자금에 대한 정산 기한 있잖아요. 정산 기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유통사들은 유통사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요. 유통사 모델이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있고 그 품목의 구매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산 주기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기업마다 규모도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물론 뭐 여러분 직매입하고 오픈마켓은 조금 정산 주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가? 일단 첫 번째는 유통업체의 어떤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너무 옥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유통업체의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걸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활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쪽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부 세금으로 이걸 다 메꿀 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다 보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좀 제도를 통해서 좀 보전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튜닝이 좀 필요한데 이걸 너무 유통사 전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큐텐 기업 자체의 특성에서 상당 부분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1차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좀 하고요.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소기업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모바일 패스 나온 얘기를 조금 인용하면요. 그래서 이 차이나 커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상품 선택권이 늘어나고 다음 문제는 유해 상품,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레이 마켓으로 됐기 때문에 엑시트가 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엑시트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는 차별화를 통해서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 차이나 커머스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매기 효과가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차이나 커머스 때문에 장점이 있다.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구조 조정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또 한국 유통 산업이 이제 차이나 커머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정책을 도대체 어디까지 집행해야 되나 이런 정책 대상의 모호함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중소기업 제조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 확대의 기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격에 상당히 많이 프레셔를 받는 최저가 입점이라는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근데 한국 중소 유통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저는 굉장히 기획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통 질서가 상당히 지금 파괴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 상인들 유통 업체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이 생태계에서 내가 과연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좀 한번 정의하고 필요한 역량을 자기들이 좀 얻고 이렇게 해서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유통 질서가 전에랑 지금이랑 바뀌고 있고 미래는 아마 더 많이 바뀔 텐데 우리 중소유통 기업들이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교육도 필요하겠고 방향성 설정도 필요하겠고 포지셔닝도 다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유통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더 크리티컬한 포인트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뒤에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에도 특히 국내 기업 역차별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는 중기중앙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데 지금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뭐 공정, 뭐 소비자 간세청,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는 뭐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 내놓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총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80개 품목을 직구를 금지한다 해놨는데 사실은 결과를 보면은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이 수준을 이미 다 넘었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 직구 얼마나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미국 직구 많이 했어요. 하다가 중국 직구 하니까 좀 새롭게 생겼네? 좀 다양한 선택들인데 이 정도였는데 정부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침탈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반발이 많았죠. 지금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완전히 글로벌 경쟁 시대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 정책에 미치는 다양한 이 효과들을 좀 알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정 문제는 우리 인정 전문가 오시면 나중에 좀 하시면 되겠지만 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인정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 제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페이시 인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적용시키는 부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증 제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소 상공인 판매자, 중소 제조사는 결국은 역량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판매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면 살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브랜드나 마케팅 역량을 키워서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생산을 중국에서 일변도로 하는 것은 당연히 리쇼링 전략들을 좀 같이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 판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올리브영은 여러분 인바운드 사실은 글로벌을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관광객들은 결국은 이제 파이가 밖에 있는 파이니까 들어와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가 인바운드죠. 아웃바운드로 슬리콘2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닷컴 해가지고 패션 쪽 K-뷰티 그래서 K-패션 이쪽을 통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이렇게 이런 플랫폼들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런 중국 차이나 커머스 생태계 만들어지면서 우리 유통에 대한 그 플랫폼도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가장 K-뷰티에서 가장 힘든 기업이 어딥니까? 아무래도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덕을 본 건 뭐죠? 올리브영에서 덕을 봤어요. 인디 브랜드나 뭐 소울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이 쫙 나가죠. 그러니까 유통과 제조가 재배치되고 있다. 재배치. 이 플랫폼도 실리콘 역시 작은 기업, 중소기업 시장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제2의 제3의 성공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직구. 그 역직구를 위해서는 제가 뭐 역직구 우리나라 플랫폼들 역직구 하라고 정부가 떠미는데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나타날 때 국내용으로 태어났습니다. 해외 판매 전혀 생각 안 하는 플랫폼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해외 판매 하라는 중국 플랫폼들은 아예 처음부터 해외 판매하려고 태어난 플랫폼들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판을 많이 깔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해외로 파일을 키우는 사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쿠팡의 어떤 뭐 판매 정책이 있어서 수수료 반영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파일을 키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쿠팡 같은 기업이 해외로 나간 사례들이 또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 판로를 새로 만들 것들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이나 커머스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유통 생태계가 지금 화학적 변화를 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으로 일어난 게 티몬 이벤트 같은 사태도 일어나고 또 중소상인, 중소유통의 어떤 롤이나 포지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브랜드가 중요시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류, 금융, 광고, 포탈, 검색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한 판을 보고 이 판 안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소제조, 중소유통 기업들의 향후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죠.
네, 짧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정현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병호 대림대학교 교수님께서 중국 직구 제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나와 계셔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직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제품 안전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또 발제를 또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이제 중소기업 대응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목이 중국 직구 제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 시스템 구축이면 또 기업의 좀 별도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방안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거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같이 좀 연구를 하면서 빨리 대응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국 유통 구성사인데 이미 정현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제가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직구라는 건 이제 저희가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유형 4가지 유형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 변화 문제점, 특히 이제 수입 안전과 관련된 변화나 문제점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 제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 제가 감히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좀 이건 상당히 좀 큰 규모의 근데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유통 플랫폼 구성자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해외 직구 거래가 6조 7천억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별로 보면 이제 2022년도에는 미국이 1위였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시인이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월간 리오분자 수입니다. 2024년도 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리익스프레스가 818만 명 정도 아주 급격히 증가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런칭한 지가 별로 안 되지만 이제 저희가 태양 같은 경우도 좀 6개월 만에 58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국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그러니까 2023년도 2월 대비 2월 이렇게 1년을 대비했더니 아리익스프레스는 355만에서 818만 131% 증가했고요. 테무는 출시된 지가 작년 7월에 출시가 됐는데 벌써 2024년 2월 기준으로 581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 시인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그래도 근데 증가세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종합몰 사용자 수는 이게 8위입니다. 탑 8인데 쿠팡, 아리익스프레스, 11번가, 페모, 지마켓, 티몬, 리베프, 제이스샵 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쿠팡이나 아리익스프레스, 페모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 플랫폼 어쨌든 좀 계속 좀 사용자 수가 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 문제 중에서 특히 제품 안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국내 제품 안전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안전제품, 그러니까 국내 생산, 유통, 해외 수입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책, 법, 그다음에 어떤 관리, 모니터링까지 해서 지금 거기에는 이제 한국제품안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7개 그 아주 전문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제품안전 인증을 해서 저희는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직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식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하는 제품은 100% 제품안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직구 제품 중에서 그 US 달러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는 안전관계 없이 직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직구 제품에 대한 그 위해 문제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나섰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24년도 4월 초부터 지금 매주간 간격으로 한 7차례 정도 검사를 93개 제품에 대해서 했더니 여기에 한 43% 정도가 유해 물질이 확인되거든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뭔가 이렇게 방안은 이게 정부에서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저는 소비자까지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고치할 수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만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직구의 이거 확대는 소비자 안전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소비자 피해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또 기업 경쟁력 저하 문제가 아주 크게 여기 이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유형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제 그 일반적인 제품들은 다 100%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 통과돼야만 이제 수입 신고하고 이제 뭐 관세를 내고 이렇게 관리를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성 물품 통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 특성 물품의 경우는 뭐 이렇게 서류라든가 뭐 카탈로그, 샘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해외 친척 뭐 간의 어떤 이렇게 뭐 해외 뭐 전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 달러는 이제 150달러 이하 150초가 2,000달러, 2,000달러 초과. 이게 이제 그냥 150달러 이하는 그냥 목록 통과, 그 검사 없이 통과 이렇게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초가 2,000달러 사이에 있는 건데 간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뭐 검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해야만 하는 제품들은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목록 제출만 하는 건 이렇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2,000달러가 넘어서게 되면 이건 제품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편물로 보통 많이 통과를 합니다. 우편물 통과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150달러 이하의 경우는 또 해외 그 직구 중국 플랫폼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급정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달러 이하면 면세입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히 또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급정정하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편물도 이제 검사 없이 대부분 통과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해외 직구인데 저희가 이제 뭐 일렉트릭 커머스를 이제 들어오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선배님도 말씀드렸지만 150달러 이하의 경우는 아무런 검사 없이 단위 허용되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외 직구는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특송이나 EMS, 우편으로 통하는 게 대부분 이제 수입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해외 직구 현황과 문제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자 뭐 삼거래 시장은 뭐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드렸는데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판매. 근데 지금 특히 국내 그 플랫폼 업체들의 이 매출액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특히 이제 역직구가 상당히 좀 매출액이 떨어지는 뭐 제가 이제 그래요.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해외 직구 문제의 경우는 지금 어떤 안전 인증 없이 이렇게 좀 도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해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4월 1일에 한번 직접 실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80.9%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리콜할 수도 없고 반품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플랫폼 업체의 제품의 가격 자체가 워낙 저가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저희 어떤 플랫폼 업체나 특히 중소기업이 대항할 수가 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연세까지 좀 해주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문제, 기업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고려를 좀 해야 할 방안들이고요. 특히 이제 보통 일반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캐시 인증을 받아야만 당연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을 통한 150을 위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요청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해외 직구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것들이 적발 건수는 계속 폭발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적발 건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도 상당히 위험을 특히 발암물질들이 많이 좀 발생된 제품들이 지금 직구로 좀 구입되고 있다. 워낙 지금 계속 매스컴에 지금 계속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 알고 있는데 아직 액션들이 없어요. 액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방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상당히 지금 큰 문제고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시사환불 교환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피해 증가도 있지만 불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소비자들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 제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안 문제를 안전 차원에서 보면, 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이제 국가기술 표준도 있고요, 환경부도 있고요, 식품의약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각 단체 부처에서 우리 제품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해상품 천안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이 DB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등록된 제품들은. 그리고 특히 유해상품 시스템을 등록하려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한번 계산할 때 뭔가 경고 신호가 뜨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계속 좀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제품을 조사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관사지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적발값 한 20% 정도가 이제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유행감시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DB에다 올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은 없고 그냥 안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또 이런 액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그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제 7개 인증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KCN, 또 PT, 카츠이 이런 그 인증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그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그 조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처별로 뭐 관세청이라든가 뭐 산업통상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리자원, 환경부 등등 한 12개 기관에서 우리 그 위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안전 시스템 구축을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데 한번 국가기술표준에 와서 위약과 보고 또 뭐 식품 의약과 관련되면 식품 의약처에 가서 또 검색을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소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잘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좀 통합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제품 안전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문제고 제가 또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원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해외 직구 문제를 좀 여러 부처 12개 이상의 부처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하고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부처를 정하든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든 뭔가 하나를 좀 정해서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한국 소비자원의 시스템을 하자고 하면 또 공격을 받습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쪽 원래 이제 국가기관에서 제품하는 쪽에 정책과 관리 일을 하는 그 정식기관인데 여기 또 얘기하면 또 딴 쪽으로 공격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부처 간의 어떤 뭐 자기네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 문제다 이렇게 자꾸만 이걸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아니면 12개 부처가 됐든 뭐 20개 부처가 모여서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허수서 하세요.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 뭐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가 이렇게 뭐 결정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어떤 어떤 패턴으로 좀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의 또 시스템 관세청 여기 이제 전자 통관 시스템입니다. 직거래 통해 이런 것들을 하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 안전 나라라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또 이제 또 대외 직구 위해 품목에 대한 것도 또 외국의 어떤 등록된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니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만 원 평균 단가 구매하는데 시스템에 가서 위한 건지 아닌지를 다 검색을 일일이 할 소비자는 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계속 국민들에게 뭡니까?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문화를 계속 고치시키는 역할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가 이 그 PPT인데 불구하고 제가 70 슬라이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발표를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 이걸 보시면서 거기서 좀 많이 좀 한번 캐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냥 이걸 다 거기다 이제 좀 많은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가장 좋은 해외 직구, 중국 직구 제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불 이하도 무조건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0%입니다. 안전 검사를 거치고 그 검사에 통과된 제품만 이렇게 구입하도록 하면 되는데 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고 제한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국회 최종 통과되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뭔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급한 건 법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가동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구축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일단은 크게 그 구축 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직구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범 구축 내용이 좀 필요하다. 각 구축별로 좀 다 하고 있는데 뭔가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뭐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플랫폼 및 판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지금 아까 뭐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뭐 하고 또 기업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만들고요. 또 피해 예방 문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뭔가 뭐 반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 리콜이라는 80kg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도 뭐 다양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제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구축별로 이제 제품화된 시스템 아까 12개 사이트를 구축해서 가동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결론은요. 자, 여기 이제 한 제가 6가지 정도 제가 이제 한번 좀 구축을 정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정부처를 이제 선정을 좀 해주자는 것이 저희 이제 제안입니다. 이걸 안에서 요 12개 사이트를 일단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하는 걸 좀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외 직구 제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입법 추진을 해서 빨리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법이 이제 일단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개정 전까지는 이렇게 뭐 간세법에 대한 의회 뭐 첨단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는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한 걸로 이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제품 안전 문화라는 우리 이제 기업에서 기업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 안전 문화 요즘 해외에 가면 저도 K컬처, K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K 제품 안전 문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구입하는 그 제품들이 상당히 위해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수입하는 게 위해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어떤 그 소비자들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전에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뭐 저희가 마오타이주 같은 것들이 중국 내에서 구매를 하면 상당히 뭐 가짜 위해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쇼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안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어떤 제품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병행력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그 제품 안전에 그 이슈, 그걸 하나의
경쟁 요소로 가져가자는 것이 이제 제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소비 안전을 위한 그 의식을 좀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렇게 중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CCC라는 그 강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인증 제도가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도록 이제 고객들과 우리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안내 드리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제품 안전 사회를 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품 안전 가치 경영을 좀 하자. 누가?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제품 안전을 좀 가치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교육을 좀 지속하면, 근데 이 주체는 기업만 할 게 아니고 정부 또는 가게, 소비자까지 좀 확대해서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이고요. 좀 세부적인 거 여기 있는 방안은 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린이 제품이나 조리 제품에 대한 직분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 스케줄 시스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개인 시장, 그러니까 알리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오는 것들, 그럼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대리는 어디 때 지적을 해라,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조합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게 이제 대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면세제도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또 과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제안하는 대안 같은 거는 여기서 기업 경쟁력 강화해서 이제 제품 안전 가치 경영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품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고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어떤 의식을 항상 갖도록 하는 거죠. 어떤 제품 안전이라는 어떤 것을 차별하려고 하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어떤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도 입점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그 플랫폼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냥 안전한 제품 가지고 저희가 진입을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러 중국 기업 제품하고 한국 제품을 구입하다가 한국 기업 제품 안전에 이것이 확산이 되버리면 역직구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문제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도 뭔가 이렇게 제품 안전 가치 경영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대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홍보 안내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문제가 없네 구입하도록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좀 문제점이 좀 가만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전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하는 거죠. 공유하자는 겁니다. 보고하고 뭐 이걸 우리 해주세요가 아니고 직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은 제가 2019년도 20년도에 한국 산업통상자본 국가기술표준에 등록된 해당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2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고 안전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걸 기회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품 안전을 제가 하나의 좀 신앙으로 종교같이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하나의 제품 안전에 대한 전도사처럼 제가 그런 미션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안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직접적인 뭐 이렇게 대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경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